원칙은 그대로 하자. 왜냐하면 이미 40대, 30, 40대까지는 다 원칙적으로 이미 좀 돼 있어요.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50대, 60대 이쪽에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더 그래도 세월 정치라면 그거는 그래 단박에 빨리 하면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아마 이 보유세 문제는 어쩔 수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또 기다려가지고 이거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보유세에 대한 문제들은 곧 아마 나올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좀 더 정교한 그거는 돼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그 뭐니까 3억 미만의 지방에 오면은 보통 3억 정도 하면은 보통 한 40평짜리 아파트는 3억 정도면 충분히 삽니다. 지방이 조금만 내려가도. 그래가지고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한 달 2억짜리를 월세로 받는데 그거 가지고 애 교육을 시키는데 이거 5억 더 해봐야 5억밖에 안 되는데 한 채 저기 있는 15억짜리 강남에 살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또 형평을 주느냐 이렇게 이제 정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지금 굉장히 그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걸 정교하지 않으면 또 양쪽에 다 당하죠. 그게 옛날에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바로 것이죠. 값을 잡는다고 해놓고는 오히려 역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이번에도 처음에 조금 그렇게 하다 요즘은 이제 조금 제한되고 있죠. 한번 기다려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집도 그렇고요. 토지도 그렇고 좀 하나님답게 하려면 그렇지 않다면 도시 이상 가지고는 안 됩니다. 좀 더 적게 살아야죠. 그렇지 않다면 조금 천빈하게 약간 모자란 듯이 살아도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뭐 가난해가지고 산 건 아니지만 저 광명 구로동 제가 구로에 있는 계봉교회라고 그게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꽤 큰 교회죠. 근데 거기 보면 전부 다 그 서민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복지에 대해서 알죠. 제가 빈곤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빈곤한 지역에서 제 삶을 살아야 그래서 생생한 체험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제가 박사의 논문도 그거예요. 빈곤 지역에 가서 제가 그 인류학적 그 방식으로 문화기술적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할 때 탈상품화 알겠습니까? 그게 탈상품화 되어야 될 것들이 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아까 얘기했죠. 의료.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주거. 세 번째가 교육입니다. 교육.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등학교까지는 다 무상이죠. 교육이죠. 국가가. 그리고 심지어는 서유럽 국가들은 대학원까지도 거의 무상이죠. 독일도 전에 한때는 또 좀 한 1년에 한 100만 원씩 땄다가 그다음에 요즘은 다시 또 안 맞는 방향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그 당사자라도 돈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돌봄 서비스도 상당 부분들이 무료로 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를 키워준다든가 여기에 대해서도 일정한 부분에 그것을 직접 그걸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수당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아동수당이나 가족수당을 통해서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 그걸 가지고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 서비스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탈상품적 성격을 본래부터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전체 그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자. 내 아이가 아니고 우리의 아이로서 책임을 지자. 그런 정신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돼 있느냐를 가지고 뭘 만드냐. 아까 자유주의와 이게 보세요. 자유주의와 보수주의 국가와 삼인주의 복지국가 해가지고 탈상품화의 정도가 약하면 뭐가 됩니까? 자유주의 국가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중간쯤 되는 게 보수주의 복지국가예요. 그게 이제 그 나라들 보면 나중에 좀 있지만 일단 그 정도만 좀 생각하세요. 삼인주의 국가가 바로 복지국가라는 정통적인 복지국가죠. 이는 강합니다. 그래 복지제도의 발달 정도도 주로 자유주의는 빈곤됐죠. 빈곤한 사람들만 하지 중산층 이상은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수주의는 보통 사회 입법을 통해 가지고 전 국민을 대상한 입법은 있는데 그 정도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국가 역할은 소극적이고 둘은 적극적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효과는 당연히 낮죠. 자유주의는. 그에 비해서 중간과 높았고요. 그 다음에 완전 고액 정책은 자유국가에 전혀 없지만요. 보수주의 국가는 경기 변동에 따라서 이 완전 고액 정책을 쓰지만은 사민주의는 완전 고액 정책이 기본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완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 실업의 대책을 국가적으로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이 사회 보장은 주로 자유주의는 뭐냐면 부족급여,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들만 공공부조를 많이 줄고자 가난한 사람 위주예요. 그런데 보수주의라는 것은 저기 보면 직위를 구분을 해가지고 하고요. 보험급여 수당보다는 보험, 사회보험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민주의가 되면은 이미 보험은 다 잘 돼 있지만 그것보다도 수당을 더 많이 줍니다. 수당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는 사회 서비스를 아까 돌봄 서비스 있잖아요. 이 서비스가 더 많이 준다는 이야기가 돼요. 수당을 그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뭐 필요해서 예산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국가가 뭘 합니까? 아까 대학원까지도 학생들의 국자로 시켜주는 이유는 자기가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서 주라는 거죠. 그것이 훨씬 나중에 기회에 쓸데없이 뭐 공부하기 싫은데 어쩌러 가는 거, 돈 내고 가는 것보다는 공부할 아이들한테 자기가 알아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걸 하지 않느냐. 그게 요즘 이야기하는 사다리 있잖아요. 금수저, 흑수저 그런 것도 막는 하나의 보편적 수당제도가 자리에 가는 겁니다. 뭐 그래가지고 쭉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세요. 알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 이런 식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저기 계층화에 있어도요. 이 자유주의는 이중 계층 구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수주의는 그 직업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특히 이 독일이 대부분 보수주의 복지국가인데 왜 지금 우리나라 한때는 사민주의를 꿈을 꿨는데요. 그러니까 그까지 가려고는 턱도 없어요. 모든 게. 그래서 지금은 독일의 형태를 많이 국회의원들도 이제 전에는 스웨덴으로 많이 가다가 뭡니까? 한 3, 4년 사이에는 주로 독일 연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독일의 통일 연구도 많이 할 겸 아이고 아이까지 사민주의 가기는 멀었다. 적어도 보수주의 정도로도 가보자 하는 생각으로 지금 독일 연구들 참 많이 해요. 지금. 그런데 왜 독일은 옛날부터 뭐가 발달했습니까? 길드가 발달했죠. 길드 제도. 길드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그 분야, 그 직능별. 그래서 독일은 그 직능별로서 모든 게 조합주의예요. 조합을 중심으로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조합주의를 전부 다 뭐로 바꿨습니까? 국가 이제 하나의 단일화시킨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옛날에 중앙 집권이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해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직업적인 지위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삼인주의하고는 좀 달라요. 삼인주의는 국가 전체적으로 다죠. 단일 체계로 하고 그렇게 하면서 통들과 연대가 노사정이 같이 해요. 심지어는 노사정 임금 같은 경우에 있어서 뿐만 아니고요. 이런 복지 같은 것도 노사정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합의를 합니다. 그 연대, 사회 연대 기금도 많이 발생되고 이런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삼인주의 가기로 아주 훨씬 멀었습니다. 사회 통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남북뿐만 아니라 남남 갈등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정당 간에도 너무나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태극기가 이상한 걸로 되어버렸죠. 다 태극기는 하나인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식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형적인 실례를 쭉 보시면은요. 자유주의 복지국가를 지금 현재 미국이 전형적인데 영국이 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영국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앤더슨이 했던 이 세 가지 모형을 영국의 NHS 있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너네들보다 사민주의보다 더 강한 거거든요. 이렇게 있는 영국을 역사가 긴 영국을 복지국가에 처음 태동을 한 영국을 어떻게 미국하고 또 미국을 좀 싫어해죠. 그 졸부라고 부르죠. 졸부. 그 제대로 된 정신 박힌 친구들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는 처음에 메이플라워 갔을 때 1590년대 갔을 때 그 있잖아요.
처음에 갔을 때 말이에요. 여기 주려고 갔을 때 3분의 1씩 갔다는 거 아닙니까? 3분의 1 청교도들이 탔고 3분의 1은 뭡니까? 일반적인 소시민들이 탔고 온 사람들이 그냥 3분의 1은 다 뭡니까? 다 제수들이 도망가는 것이죠. 서기꾼들이 도망가기 위해서 탔고 그게 그대로 만들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은 3분의 1의 청교도적 그 사고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은 그 사람을 무시할 때는 나라가 되고, 근데 밑에 있는 3분의 1이 또 무시할 때는 그게 절대로 안 되는 게 총기라든가 다 그렇잖아요. 이런 식이 될 때는 나라가 이상하게 되는 말이죠.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하튼 이 미국 근데 지금 현재로 탈사품화 지표로 보면 영국도 특히 그 뭡니까 1980년대 대처 이후에는 완전히 미국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대처 이후에 제가 영국을 1987년도에 처음 갔었거든요. 가서 한 학기 있었는데요. 그때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요 얼마나 아동수당도 크고 유학생들도 다 줬어요. 아동수당을 주고. 근데 지금은 유학생은커녕 지금은 그 뭡니까 소득에 따라서 받는 계층이 소득이 낮아야 그 사람들만 아동수당 줍니다. 그래서 수당이 되냐면 전체를 주는데 그 액수가 아주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리고 특별 수당으로서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그때 와서 또 얼마나 놀랐는가 하면 우리 유학생들하고 저는 그때 이제 그 뭡니까 교환교수 갔을 텐데요, 영국에. 그때 처음으로 영국에 갔었어요. 가가지고 뭘 하느냐, 애들 데리고 가면요 따라가는 4명의 어른들이 아이 하나를 붙잡고 거기 때문에 교통비도 절반을 깎아줬어요. 왜냐면 애를 케어하는 데 들어간다. 그러한 영국이 대처 이후에는 완전히 뭐가 되느냐면요, 그 자체도 없어져 버리고 그런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많은 것이 다 깎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당연히 영국도 이쪽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영국은 굉장히 자존심 상한다고 보죠. 그걸 덜 먹이는 게 뭡니까? NHS. 이걸 굉장히 큰 건데 이걸 왜 그래 그 척도만 가지고 볼 때는 이렇다는 것이죠. 그게 좀 달라요. 저는 영국이 확실히 그래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또 제가 영국을 또 갔어요. 영국 가서 봤더니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NHS라든가 딴 그 전달 체계 그 요소를 보면은 또 미국하고 완전히 또 달라요. 그렇지만은 요 지표로 볼 때는 요 유형이 들어간다네요. 그래서 이게 제가 영국에서 뺐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책에는 다 영국 유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보수주의는 독일과 그 유럽의 국가들, 프랑스 뭐 대부분 이 나라들이고, 세미주의 대표적인 나라들 스웨덴, 북유럽 같은 보수주의죠. 예, 한국은 복지국가인가? 제가 아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한국은 복지국가가 가까이는 가 있지만 그 문턱에는 갔지만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복지국가죠. 아니 문은 맨날 두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나라 책들은 대부분 한국도 복지국가에 들어간 걸로 봐요. 그게 뭐냐면은 1999년에 그 법이 만들어지고 2000년부터 실시됐던 DJ 정부 때 있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만들었다. 아니 일본도 아직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생활보호제도예요. 그럼 생활보호제도하고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큰 철학적이고 그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생활보호제도는 보호를 한다는 것은 노동 능력이 없는 사람들만 국가가 대주장합니다. 이게 생활보호제도예요. 이게 철학적으로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날의 복지를 하는 기본적인 국가에서는 뭘 해줘야 되느냐? 노동 능력이 있더라도 가난한 사람은 국가가 우선 도와줘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뭘 하느냐? 그 다음에 청구를 하는 게 있어도 말이죠. 사후 청구 있잖아요. 하는 있어도 일단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큰 건데 일본은 아직도 생활보호제도고요. 우리나라는 2000년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해가지고 일단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 무조건 가난하면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물론 그 제한 조건들 몇 가지를 두었죠. 바로 뭐냐, 자활 근로 노동을 해야 된다는 조건들이
없어 주죠. 워크페어죠. 일을 해야 주는 그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 부양자 의무제도. 부양자들이 있으면은 지금까지는 뭐니까 직계, 그전에는 사촌 뭐 이렇게 다 있었는데요. 지금은 직계입니다. 자기 아버지, 부모 자녀 간의 관계. 그거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그 자기 그 뭡니까 그 처가가 돈이 있으면은 알만의 관계. 여기까지는 의무부양자 제도를 뒀는데, 이것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가지고 강력하게 이거를 문재인 정부 내에 줄여나가면서 이걸 없애겠다. 부양자 조건들을 없애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그 말은 뭐냐면, 그래서 요즘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들은 잘 사는데 자기 엄마는 못 산다. 지금 못 받아요. 근데 그걸 이제 차차 노인의 경우에와 자녀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년부터는 아들이 잘 살아도 노인의 경우에서는 가난한 그거를 생계 보호를 해줍니다. 생계 급여를 주는 걸로 내년부터 이렇게 하나씩 올려갑니다. 그러면서 그 4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뭡니까? 전체 없어지는, 그래서 이제 완벽한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해서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옛날부터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고구려 때부터 고국천황 때 진대법을 통해서 다 가난, 노동 능력이 없는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도움은 옛날부터 다 왔어요. 수천 년의 역사를 안 한 나라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왔는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노동 능력이 있으면서도 가난하고 현재 가난한 그 자체만 보고도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거를 다 나중에는 다 가난한 만약 부모들이 있다면은 이 애가 못한 몇 년 내에까지는 도와주고, 그 다음에는 그 부모가 나중에 대리를 하든 뭐든 청구하 그거 뭐라고 그래요, 돌려 반환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강하게 지금 해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죠. 의무부양자의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여하튼, 그리고 몇 가지 특징은 성장 담론의 우수에 비해서 아직도 복지 담론은 열세인 것은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선별주의 복지제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했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근데 여러분들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를 전 국민을 했을 때만 보편주의다. 아닙니다. 정책의 목표가 있는 그 표적이 되는 인구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보편주의입니다. 가령 가령 지하철 있잖아요. 지금 다 모든 노인 65세 이상 되면 지하철 다 주잖아요. 그거는 보편주의인데, 만약 그거를 소득에 따라서 준다. 그래서 가령 가난한 사람들 10%만 준다. 이렇게 되면 그건 뭐가 됩니까? 선별주의 정책이 되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표적이 되는 타겟 포퓰레이션이 다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소득에 따라서 구분해서 주느냐. 소득에 따라서 구분해서 줄 때는 그거는 뭡니까? 그거는 선별주의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모든 국민에게 다 줄 때만 선별주의고, 가령 노인에게만 그게 해당이 된다 하면 그거는 보편주의가 아닌 선별주의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정책의 목표에 따라서 타겟 그룹이, 그건 아동수당인데 노인한테 아동수당 줄 필요 없잖아요. 이 아동육미 대상이니까. 그죠? 근데 아동수당을 주면서도 본래 수당이라는 것은 전체 보편주의를 줄 때 수당이 되는 거예요. 본래는 그런 데모크래트적 그런 성격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즘 좀 바뀌어가지고 아동수당도 이제 그거 보면 되겠네요. 우리나라에 보면 노인연금제도 있잖아요. 노인연금을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 지금 농기업 90%까지인가 주고 위에는 상층 10%는 안 준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에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는 선별주의예요. 그래서 다 주면은 100% 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보편주의예요. 이것이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보편주의는 다 주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자산조사라든가, 아까 90% 같으면 세금 조사를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상층의 10% 상층 사람이 아닌가. 이 조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막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가능하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점점 국가가 부강해지고 선진국이 돼갈수록 선별주의보다 뭘 많이 하겠습니까? 보편주의로 가는 것은 확실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알겠습니다. 둘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보편주의로 가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우리가 국가복지가 굉장히 왜소하다 보니까는 이 빨간 게 뭐냐면은 사보험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료보험도 100% 내가 다 보장을 못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담이 있으니까는 실비보험이니 근데 많이 들어가죠. 사보험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보험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자가복지라고 해요. 내가 스스로 내가 뭐 저축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허리들 이야기하는 안전망이 아직도 허술하다는 겁니다. 복지 안전망이 사회 안전망이 아직도 허술하기 때문에 비급여가 아직도 많다는 이야기죠. 의료 쪽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 이제 숙제죠. 국가복지 재정은 아까 우리나라는 한국에는 GDP의 한 10% 수준이에요.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분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적게 내고 급여 그 뭡니까 이 보험료도 적게 내고 받아오는 것도 뭡니까 적게 받아오니까는 재분배 기능이 약해지죠. 분배는 뭡니까 임금으로 들어가는 장세가지고는 자기 소득 올리는 게 분배. 그래서 임금 정책을 잘 해야 되죠. 그게 그러다 보니 이제 소득 주도 뭐 성장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난 뒤에는 자기 소득 그때로 간 빈부차이가 있으니까 뭘 해야 됩니까? 재분배, 이 분배만 또 안 되니까는 재분배시키는 것이 두 개의 기제가 메커니즘이 있어요. 하나가 조세 정책, 하나가 사회보장 정책이에요. 조세를 통해서 그래서 돈 많이 번 사람은 돈 많이 내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요 기본적으로 자기는 뭡니까? 여러분들 11조 원리를 딱 생각합니다. 사람들이요 돈을 좀 적게 벌 때는 11조를 잘 내요. 내 100만 원 수입이다 하면 10만 원 벌떡 내는데요. 1000만 원 수입이다 하면은 뭡니까? 100만 원 내기 힘들어요. 그게 부자들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점점 돈이 좀 많이 갈수록 세금 내는 걸 더 꺼려 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복지 동맹이 아니라 부자 동맹들이 만들어져요. 그런 게 다 유론이라든가 다 할 때 상층 그룹들이 다 그런 식으로 층이 만들어져요. 결혼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고 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여론 지도자들이 돼요. 우리나라에 알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천들이 많아요.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크리스천들이 거의 절반 정도 가까이 돼요. 이런 사람들이 복지 동맹이 아니고 무슨 동맹이요? 부자 동맹이 이루어져가지고는 법도 안 만들어요.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하면서 마저 성경을 읽고 하는데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법안을 만들지 거기 여야가 따로 없어요. 이게 지독한 겁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지금 부총리도 장로신 거 아시죠? 저기 근데 잘못도 많습니다. 근데 법 만드는데 굉장히 거립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좀 자기 거 좀 내놔라고 생각하거든요. 먼저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더니 저는 지금까지 벌써 대통령이 작년 12월 때 냈는데 이제 아직 물론 뭐 한 2, 3개월 하지만은 문치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고위공직자도 많아요. 안 됩니다. 그 천일이면 나 빨리 팔아야 된다. 얼마든지 돈 벌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서민들의 생활을 해야죠. 그래도 물론 조금 더 여유 있게 살아야 되고 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그 이상 되면은 안 된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자기가 절제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기흥실에 저 성봉우 교수님을 존경하는 그 아직도 조그만 그 있잖아요. 모닝 저 차이치 조그만 거 손수 지금도 타고 다니시죠.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절제하라고 절제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거든요. 뭐 저는 뭐 거의 반전 못 따라가지만 그래도 해보려고 노력을 해요.
저라고 강남에 옛날 갔으면 돈 얼마나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불가합니다. 지금도 두 채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지금 거기 세종에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할 생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사회부담제도가 재분배가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중부담 중복진 되게 나와요.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뭡니까 3인주의는 아니지만 보수주의 국가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요. 마지막으로 이 남성 생계 부양자 형식죠. 이 말은 뭐냐면 남성은 가장의 역할을 많이 맡아.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양성 생계 부양 남성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돌봄이 빠지는 거죠. 아이들을 누가 돌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말하신 노인들을 누가 돌보느냐. 이것이 이제 새로운 사회 위협이에요. 소셜 리스크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봄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30, 40대의 경우에서는 대부분 그래도 가게에서 아직도 우리가 좀 여성이 삼중고를 겪죠. 직장, 그 다음에 집안의 가사, 그 다음에 또 육아 이런 것들이 삼중고를 겪지만 그래도 남성들이 좀 도와주죠. 저는 거의 안 도와주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맨날 가르치는 거하고 집에 와서 하는 일하고 다르다 하는데 사실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인식어등이라고 하고 있고 안 하는 내 천재예요. 그리고 깃발이나 두고 저쪽에 강문에 뛰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술을 먹고 와주면 또 만들어보고 또 베개 갖다 달라 이런 텔레비 보고 들어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들 많은데 근데 제 딸도 그렇고 제 사이도 그렇고 요즘 안 그렇더라고요.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이 돌봄의 이제는 우리 아이가 돼야 되고 우리 부모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복지국가는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게 보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겁니다. 노르웨이 이게 상당히 사회복지 GDP 지출비 요는 이제 GDP 수준을 가지고 나오면은 맨 위에 있는 것이 삼인주의이고 밑에 있는 미국을 보면 이게 이제 보수주의이고 요 밑에 있는 게 미국이나 일본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유주의형이에요. 또 우리나라 여기 있습니다. 아무데도 더 못하죠. 그러면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남유럽형은 뭐냐면 옛날엔 잘 됐다가 이제 거꾸로 지나가고 이렇게 있는데 잘못하면 한국은 연합화할 가능성도 큽니다. 그다음에 이쪽 좀 잘하면 이제 지금 자유주의형이 조금 성장된 자유주의형이죠. 우리는 후진 자유주의형이죠. 이제 연로로 갈 것인가, 삼인주의를 갈 것인가, 아니면 보수주의형을 갈 것인가 할 때 그래도 자유주의보다는 이쪽으로 좀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이쪽은 조금 무리고. 그게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여기서 나오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아까 보수주의 국가 중에 새로운 형태가 나타나는 것이 이제 영국이 바로 사회투자형 복지국가를 가지고 옛날의 복지국가 되돌아오자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사회투자형 복지국가. 이때 사회투자라는 건 뭐냐? 사람에게 투자잖아요. 사람 중심의 사람에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 중심의 경제 체제를 만드느냐. 지금까지 완전 성장 위주에서 포용 성장으로 보자 하는 것으로서 그게 이제 동반 성장의 개념이죠. 포용 성장과 포용 복지.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게 대한 유로적 그거를 제가 굉장히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이 포용 복지 국가로 포용 복지에 대한 그래서 포용 성장과 포용 우리는 성장도 좀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양쪽이 다 낮아요. 물론 우리가 1인당 3만 불이라고 하지만 아직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아주 우리나라 이 국가에 대한 그게 참 이제는 오시는 것 같아요. 그게 남북을 우리가 도저히 생각도 못했는데 말이에요. 지금 좀 더 풀려나가는 듯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남북이 풀리면은요, 진짜 우리나라 살아갈 길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 뭡니까 생산 연령 인구 중에서요, 그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몇 세인 줄 아닙니까? 일본은 무려 50세가 넘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65세 이상이 27.2%예요. 초노령국가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할 수 있는 생산 인구의 평균 연령이요 50세를 넘었다는 거예요.